예,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야 장영혁 팀장님 만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국이 600억 달러로 되받아쳤는데 네. 그 파장이 좀 있지 않겠는가 싶었는데 뭔 일이 있었냐는 듯이 네. 넘어가고요. 특별히 중국이 사실은 환율 전쟁에서 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위안화 약세를 좀 용인하는 듯한데 추가적인 약세를 소위 이제 달러당 7선을 넘지 않겠다는 의지를 좀 밝혔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제 시장이 조금 안정세를 취했다고 보이는데 외환시장,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부연 설명하고 출발을 하면 요즘 해외 주식들 많이 보시잖아요. 예, 예. 근데 해외 주식하면서 뭐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뭐 승자는 분위기상으로는 뭐 미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으니까 미국 주식을 많이 만지시면 되는데요. 이게 시간상 미국 주식을 많이 만질 수가 없어요. 예약 주문 활용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시작할 때 시가로 그냥 사버리는 거. 한투에서도 해외 투자 예, 많이 하죠. 예, 예. 그래서 주로 미증시 투자할 때는 많은 분들이 예약 주문 활용을 많이 합니다. 잠은 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서 장중에 또 우리 어렵죠. 낮 시간에 해외 증시 대응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중국이겠죠. 예. 뭐 베트남 네. 여기 있는 기업들 많이 만집니다. 남들 잘 때 만졌으면은 좋았을 텐데요. 깨어 있는 시간에 해외 주식 만졌으면 요즘에 그쪽도 별 재미가 사실은 없었던 거거든요. 전일도 중국 증시가 또 빠졌습니다. 1.29%, 네. 1.3% 가까이 빠졌죠. 근데 어제 거래소 얼마 빠졌는지 보시면은 뭐 전 강후 약이긴 했습니다만 1포인트? 네, 1포인트 정도 빠졌죠, 어제 거래소. 네, 1.18포인트. 네, 예,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새로운 뉴스가 나온 것도 아니고 조건부 멍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이 장군 때린 부분에 대해서 니네가 이걸 현실화시키면은 이제 멍군 받아치겠다라는 내용이니까요. 새로운 뉴스를 보기 어렵고 그런데도 아직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려감 반영이 많습니다. 우리 증시도 싸지만 중국 증시도 많이 싸진 건 맞아요. 모멘텀을 언제 끌고 올 수 있느냐 그 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트럼프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판단합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표하고는 약간 다르죠. 지금 공화당 색채 쪽에서는 무역전쟁 부분에 대해서 보호무역 부분에 대해서 찬성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스탠스 쪽에서는 반대론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당이 뭐 하면 야당 지지자들은 뭘 해도 싫어요. 야당이 뭐 한다고 하면은 여당 지지자들은 뭘 해도 싫죠. 이 정치라는 게 다들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쪽으로든 편이 좀 갈려 있는 상황인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들 지지층을 확고히 만들기 위해서 뭐 보호무역 좀 공격적으로 많이 끌고 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지율 측면에서 최근 밋밋해졌습니다라는 부분은 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밀어붙입니까? 라는 부분이 퀘스천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보여주는 설명이라고 판단합니다. 옆을 보시면은요. 우리는 600억 달러에 대해서 정당한 반격을 시작했다라는 중국의 반응이 나왔고요. 미국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트럼프 슬로건이기도 했어요. Make it in America.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해라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얘기 다시 꺼냅니다. 관세 25% 많이 높였다. 최고 관세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이거 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미국에서 생산해라. 이거 피하고 싶으면 미국에서 제조해라. 라는 얘기를 입 밖으로 꺼냅니다. 그러면 왜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지. 미국에서 뭐 제조업 기반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고용지표 더 좋아질 거고 선순환이잖아요. 뭘 벌어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용 데이터 올라오면 페이값 올라가고 페이값 올라가면 소비 인플레이션 만들어지고 소비가 활성화되고 소비 활성화되면 더 많은 생산을 위해서 이 투자 재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럼 생산 데이터 높아지고 그러면 고용 데이터 더 좋아지고 선순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미국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남는 장사입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그늘이 질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많이 밀렸습니다. 최근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거 전저 깰 수도 있겠다. 뭐 최근 내 이 저점 깰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공매 세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 주식에 대해서도 공략 많이 했고요. 근데 이건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사실 중국 증시에서 공매도 많았던 거는 중국 증시에서 숏 포지션 많았던 거.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공매도가 안 되지만 월가 자금 쪽에서 ETF나 뭐 이런 부분들 이용해서 뭐 해지 상품들 이용해서 좀 홍콩 쪽으로는 공매도가 또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쌓여 있는 매도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선물한 계약 쪽에서 이 위안화 이 숏 포지션들을 많이 들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 있는 일 아닙니다. 과거에도 많았어요. 근데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정책 대응을 무시하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라라는 얘기가 많이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숏 포지션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주식도 빠지고 홍콩 안 좋고 위안화 계속 약세 찍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당국의 스탠스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선물한 예치금이 이 제로였어요. 증거금 이 제로로 투자 가능했는데 이거 20%로 부활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숏칠 때 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늘어나는 비용 감당하기 싫으면 숏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최근까지는 미국이 압박을 높이면 높일 때마다 계속해서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는 듯한 스탠스를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추가적으로는 이런 스탠스도 보여주지 않을 모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국 시장에서 위안화가 연일 약세를 찍어버리면 중국 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들은 위안화를 손에 들고 있는 이 외국인 자금들은 이 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 녹아내리듯이 그냥 줄줄줄 녹아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계속 손에 쥐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더 뭐 달러로 다시 바꾸려는 움직임들을 보일 거고 그렇게 되면 더더욱이 위안화 약세는 유발될 겁니다. 달러당 몇 위안으로 표시하니까요. 지금 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네. 6.85 나오던데요. 7점 보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위안화 약세가 중국 수출에 일부 도움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위안화 약세가 굉장히 위험한 요소죠. 왜냐하면 뭐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 강한 수요를 끌고 가는 건 사실 중국인데 중국에서 위안화가가 저렇게 약세를 계속 찍어버리면 중국에서 수입하는 수입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상품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부담으로 남겠죠. 그래서 특히 이머징 증시 쪽으로는 반갑지 않은 그림이 될 거고 우리 과거에 위안화 약세 세게 나왔을 때 시장 안 좋았었던 경험 몇 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뉴스에서 본다라고 하면 언제 이 무역 전쟁의 출구 전략 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거냐 그거 기다리는 증시 분위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중국 증시 안 좋으면 국내 증시도 무조건 안 좋았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덜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안화가 강세 찍는 과정. 그러니까 달러당 위안화로 표시되니까 덜 표시될수록 강세로 가는 거죠. 이 구간에는 원화의 동조 현상이 상당 부분 연출되기 때문에 원화도 강세고요. 대한민국 시장이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이 구간이죠. 근데 이게 어그러지면 얘기가 복잡해지는데요. 최근 위안화가 공격적인 약세 속도를 끌고 왔고요. 대한민국 증시가 같이 죽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위치인데요. 대한민국 시장은 이제 더 이상은 내뱉기 무리야라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화가 위안화에 대해서 상대 강도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이렇게 되면 중국 증시가 설사 밀린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증시가 똑같은 폭으로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증시 죽어 있는데 우리가 급등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중국 증시 빠지는 만큼 우리가 빠지는 시장에서는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선진국 증시 대비해서 신흥국 퍼포먼스가 최악이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 기울기를 이 마이너스로 끌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환율이 3원 60점 빠졌거든요. 그래서 최근 원화의 상대 강도 측면 그리고 우리 원화뿐만 아니고 다른 이머징 통화들도 달러 강세 둔화 나오면서 상당 부분 이제 약세 속도가 무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증시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버텨내는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말씀 많이 드렸던 것처럼 밑으로 뚫리는 증시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이후 반전 시점을 기다립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원달러가 튀어 오르면 원화 약세 쪽으로 가게 되면 수급이 일반적으로 빠집니다. 이런 그림으로요. 근데 여기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외국인 수급이 아직 빠지지 않는데요. 이유는 채권 자금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망가질 것 같으면 채권에서도 짐 싸죠. 근데 많이들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대한민국이 조만간 금리를 올리긴 올릴 겁니다. 한 번 올릴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금리 인상 시점이 언제인지 아무도 못 박질 못합니다. 그래서 내외 금리 차가 미국과의 이 금리 차가 과도하게 벌어지는 부분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죠.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게 선순환인데 지금은 떠밀려서 올리는 상황이니까 부담스럽기는 하죠. 하지만 이 부담스러움을 연일 반영할 만큼 체력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세게 못 오른다라고 하면 채권가 입장에서는 강세 요인 가질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짐을 싸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들 엑소더스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 이 한 차례 홍역을 겪었었던 주식형 펀드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유출세가 둔화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외국인 수급은 많이 좋아졌어요. 어제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거의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증시와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예. 중국 증시가 여전히 우려감을 많이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가 중국 증시 1 빠졌을 때 똑같이 1 빠지는 증시 상황 나오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다음 그림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름 장이 재미없어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올여름도 마찬가지고요. 더위뿐만 아니라 뭐 증시도 더위 먹은 듯이 약했는데 찬바람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환경 변화 좀 기대해 봅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시장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종목 찾기 작업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종목 이야기 좀 해야죠. 네. 오늘은 제가 최근 들어서 저점에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튀어오르는 종목들을 소개를 많이 해드렸어요. 네. 물론 뭐 10개 소개하면 10개 다 기가 막히게 맞지 못했습니다만 상당수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은 큰 거 하나 만지고 업데이트 하나 만져보도록 하죠. 먼저 하이닉스 얘기서부터 먼저 하이닉스 좋아요 이게 아니고 예. 어제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무너졌으니까 네. 하이닉스 얘기부터 하고 어제 출발하도록 뭐 하겠습니다. 노이즈 해프닝이 또 좀 있었죠. 처음 예.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예, 모건 스탠리 그러니까 대자비죠, 외국계 이 증권사를 통해서 네. 매도 리포트 악의적으로 나오는 거 사실 우리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그 다음에 좋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뭐 어제 하이닉스로 의견이 좀 세게 나갔고요. 어제 적지 않게 빠졌고 뭐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는데요. 어제 삼성전자 안 빠졌고요. 전일 있었던 마이크론, 해외 증시 마이크론, 뭐 약보합에 불과했었고요. 뭐 하이닉스 이렇게 됐으니까 반도체 전반적으로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 끌고 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제가 방송에서 하이닉스 얘기를 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온리 메모리입니다. 온리 메모리. 그러니까 이 메모리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죠. 삼성전자는 MC 사업부도 있고 뭐 IM 사업부가 있고 MC는 있고, 네. LG 거니까. 네. IM 사업부 있고 CE 사업부, 가전 사업부 네. 있고 뭐 디스플레이 사업부 있고 조금 그래도 나눠져 있어요. 물론 가장 큰 어닝 끌고 오는 건 반도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 하이닉스가 반도체 1에서 안 좋아요 라고 리포트 나왔으면 삼성전자 영향 받았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한 부분 보면 4분기 서버 디램 수급이 완화될 거다. 이제까지는 서버 디램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는데 더 이상 이 강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고 디램 성장이 둔화될 거다. 뭐 이거는 웬만한 플레이어들은 다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낸드 공급 과잉 뭐 본격화될 거다라는 부분 삼성전자한테 해당 안 되는 부분 아니거든요. 다 마찬가지로 삼성한테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삼성은 안 빠지고 하이닉스만 빠졌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개별적인 의견으로 읽어야 되는 것 같고 하이닉스는 온리 메모리만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 업황 변화에 대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거지 반도체 숏 이쪽으로 의견 끌고 가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넘버 원 값을 살려놓고 하이닉스 넘버 투 값이 다쳤기 때문에 넘버 원 값까지 같이 다쳤으면 시장 충격이 작을 수가 없는데 넘버 원 값을 살려놓은 시장 반응이기 때문에 이게 뭐 앞으로 향후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되긴 좀 어렵습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제 하이닉스 저렇게 빠진 건 사실 수급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어제 하이닉스 외국인이 1,400억 팔았고요. 어제 외국인이 거의 팔지 않았는데 하이닉스에만 1,400억 나갔으면 다른 종목들은 1,400억 샀단 얘기죠. 예, 그래서 기관들은 730억 팔았고, 그러니까 매도 수급이 집중되면서 5% 가까이 빠진 흐름이었다라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740억 샀고 기관은 330억 팔았습니다. 그래서 상세가 되면서 이 하락이 잡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부활을 기다리는 증시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요. 뭐 데칼코마니가 이런 데칼코마니가 없어요. 그래서 선물 지수하고 삼성전자는 완벽히 세트 반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는 개별 기업이기도 하지만 지수를 대변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움직이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삼성전자 수급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요. 보험주 얘기 한번 해보죠. 네. 뭐 몇 주 됐어요. 현대해상 이 가격이면 공략해야 됩니다라는 부분이었고 DB손보를 같이 선호합니다라는 네. 부분도 말씀을 방송에서 드렸었는데요. 어제 뭐 현대해상, 뭐 DB손보, 삼성화재, 급등했죠. 롯데손보, 뭐 그다음 또 뭐 있어요? 뭐 메리츠, 뒤에 손보자 들어가는 거 어제 손보뿐만 아니고 생명보험주까지 네. 같이 해서 다 올랐습니다. 삼성생명도 많이 올랐어요. 네, 예.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반응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는 거죠. 예. 그 내용부터 좀 짚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거서부터 먼저 한번 보죠. 2년 만에 있는 일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최근 한 2년 동안 내에 있었던 보험 보험료들 움직임을 보면 대부분 다 네, 인하예요. 인하입니다. 맞아요. 별로 소비자들은 느끼진 못하지만 예, 맞아요. 예. 어쨌든 맞습니다. 내렸어요. 예. 우리 피부에는 별로 와닿지 그러게요. 않지만 네. 인하였대요. 네. 근데 피부에 가장 쉽게 와닿는 부분은 올리고 오르진 와닿죠. 않았어. 예. 그렇긴 해요. 네, 맞아요. 오르진 않았어가 기억에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인하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기억 속에 보험료는 계속 압박받고 있었던 요인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케어하고 섞어서 본다라고 하면 실손보험 이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나라에서 많이 보장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에서 많이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실손보험 누가 들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들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근데 또 역으로 읽으면은 그러면 앞으로 실손보험 측에서는 이 손해율이 급락하겠네요? 라고 읽었을 수도 있고요. 요거를 한 바퀴 더 꽈서 생각하면 그러면 앞으로 실손보험 보험료는 내려가겠네요? 라고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주 투자에 있어서 센티멘트가 상당히 여러 번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불리한 환경, 계속 보험료가 내려가고 있어요. 원수보험료가 계속 떨어집니다. 라는 부분은 보험주 투자에 있어서 분명히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주 주가가 많이 죽었죠. 근데 그거를 최근에 저희가 들어 올려 봅시다. 기관 수급이 괜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10월 2년 만에 약 3%에서 4% 정도 보험료가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것 같습니다라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전일 이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을 좀 들어보면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서 인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기 때문에 실제 인상 여부나 계획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이 선 긋고 나서 상승폭들이 조금씩 줄긴 했거든요.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공감대는 같이 형성한 것 같아요. 논의가 됐으니까 얘기가 뛰어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읽은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강세 요인, 보험주 쪽으로는 가장 기다리는 뉴스였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되고 나면 올해 손보사 증익이 이만큼씩 나온답니다. 최선두에 뭐가 서 있는지 보면 되실 것 같고요.
내년 증익이 이만큼 개선된답니다. 최선두에 뭐가 서 있는지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순서는 동일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네. 뭘 고르면 되는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미리 골라드린 종목은 현대해상과 DB손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주하고요. 보험주 얘기까지 종목 찾기 이야기했습니다.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팀장님. 중국보다는 강해야 정상입니다. 미국이 우리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한테 우리가 내보내는 물건이 많다 보니까 다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친 거지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요. 상당 부분 미리 아팠고 이 정도 아팠으면 충분히 아팠고 밑보는 시각보단 전 여전히 위보는 시각이 맞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장을 읽는 흐름들 또 시장의 시그널들 살펴봤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